연준의 금리 인하나 유동성 장세가 기대되면서, 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건 돈 가치가 희석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돈 가치 희석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적인 자산이 금입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상승할 적에 날아가는 자산이 은입니다. 금과 은과 비트코인에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존 전략 방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희석되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수록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믿지 못하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외환보유고를 압류하는 걸 보고, 즉 미국 국채는 해외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채의 이자를 얻기 위해서는 해외 은행에 예치를 해야 그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고의 금은 자국 내 금고에 갖고 있지만 외환보유고의 국채는 해외은행들에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미국 국채들은 죄압류를 했어요. 그 사태를 보고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제는 정말 미국 국채를 믿지 못하겠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금을 평년보다 한 두세 배씩 더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중앙은행들 가장 큰 손, 국채의 가장 큰 손이었는데 이 큰 손들이 미국 국채 대신 지금 금을 엄청 담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 상승률이 예사롭지 않고 신고점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은 같은 귀금속이면서도 전망이 서로 좀 틀립니다. 금은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반면에 은은 변동성이 큽니다. 즉 금이 상승할 적에 은은 더 빨리 날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특정 사안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증거금을 올린다거나 돌발적인 악재에 의해서 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은이 금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금과 은 가격은 서로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은의 산업용 수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금은 산업용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의 한 8%인데 반해서 은은 산업용 수요가 60%가 넘고 지금은 70%를 향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는 건 달러의 가치 희석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자산의 성격을 띠지만 은은 이렇게 금 상승기에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금이 하루에 2% 오른다면 은은 하루에 한 5% 내지 8%씩 오릅니다.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은의 산업용 수요는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배터리, 고급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를 거의 타지 않고 설사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간 은의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5년 동안 시중에 있는 실물은의 재고가 계속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안 투자자들이 지금은 선물 시장의 마감일이 되면 은의 실물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은 마감일에 투자자가 원하면 현물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선물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마감일 전에 청산을 하거나 마감일이 돌아오면 그걸 이월시켰습니다. 이거를 롤오버라고 하는데 투자 금액의 98% 이상은 이렇게 청산이나 이월을 시켜서 거래소가 현물을 내주는 기회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 실물이 귀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현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의 코맥스 같은 데는 현물이 모자라서 비행기로 런던에 있는 현물이나 중국에 있는 현물을 대여해 와서 현물 인도를 요구하는 투자자들한테 물건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달에는 인도와 런던의 현물 시장의 은이 동시에 동인하면서 종이은 논란이 재현되고 은 가격이 한 20% 가까이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금시장에서도 종이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똑같이 금 선물 시세도 한 2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금과 은은 산업용 수요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과 같은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지정학적인 위기가 닥치면 금은 강하게 반응하면서 상승세를 타는데 이때 은은 날아갑니다. 한마디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잘 인지하셔가지고 여러분 투자 포트폴리오에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 연말 연시에 은 가격이 굉장히 흔들렸던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2월 달에만 3번의 증거금 인상을 통해서 총 증거금을 62.5%라는 아주 과격한 방식으로 증거금을 많이 올렸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12월 6일 날 계약당 2만 불이었던 증거금을 이때 10% 올려서 2만 2천 불로 인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계약당 2만 2천 달러였던 증거금을 2만 5천 달러로 올림으로써 13% 증거금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금을 올리면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즉 투자 부담, 자본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억누르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증거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12월 30일 날 연말에 자그마치 평소에 10%씩 올리던 증거금을 이날에는 3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계약당 2만 5천 달러를 32,500달러로 올리면서 은 가격을 내리 찍어 눌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런 급락은 수요의 붕괴가 아니라 일시적인 증거금 급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은의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리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연초돼서 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은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장기적으로 주목을 받을까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은의 산업용 수요 비중이 60% 이상이고 지금은 70%로 그 용도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용도는 태양광 판넬에 은이 많이 들어갑니다. 즉 빛을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 밑에 은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그걸 페이스트라고 그러는데 빛을 전기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바꾸기 위해는 구리보다는 은의 성능이 훨씬 탁월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에도 은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0.001초라도 빠르게 전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구리선을 쓰지 않고 은선을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한 전력망 확충이나 반도체 사업에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그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전고체 배터리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텐데 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냐 하면 이 전고체 배터리에는 은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에는 한 대에 한 50g 내지 들어가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는 셀 하나에 한 5g 정도가 필요하면서 차 한 대 정도에는 자그마치 은이 1kg 정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 대에 1kg 정도의 은이 필요한데 전고체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서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업체 쪽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어떠한 것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은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은을 그렇게 1kg씩 쓰게 된다라고 하면 우선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앞으로 추이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사안인데 은 절감 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이 배터리 업체들이 개발해낼 수 있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수요보다는 오히려 이 전기차의 대수가 늘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수요의 폭발이 있을 거라는 이런 전망이 과연 사실에 부합되는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산업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은이 장기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은 생산은 멕시코 다음에 2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3% 정도 되는데 문제는 중국이 은 재련과 정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중국이 세계의 은의 70%를 정제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량과 상관없이 중국이 정제 은의 70%를 공급하고 있는 한마디로 독과점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은 수요가 늘어나고 시중에 실물이 급감하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에 은을 핵심 관리 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핵심 광물로 지정한 걸 보고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은을 수출 허가제로 돌렸습니다. 그전에는 은이 쿼터제였어요. 수출 쿼터제였는데 이걸 허가제로 돌리면서 한 건 한 건 수출할 적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은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도 큰 국영기업에 한정을 해서 44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기업이나 은을 수출하지 못하고 은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44개 국영기업에 한정을 지켜놓고 그들조차 은을 수출할 적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은 언제든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저렇게 수출 허가제로 한 거는 궁극적으로 수출을 금지시키기 위한 전조 단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세계 시장의 은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총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게다가 상하이의 은 선물 시세는 뉴욕이나 런던 시세에 비해서 조금 높게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의 은을 해외에 팔면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하이의 은 시세를 미리 보면 그 다음날 뉴욕 선물 시장에서 이루어질 시세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상하이의 은 시세를 항상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도 새해 들어서 지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물금과 이 디지털 금이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건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선 실물금과 디지털 금은 희소성이라는 데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들여다보면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적인 자산 성격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 시기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가격 상승률이 금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금과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세가 빠르다고 비트코인에 몰빵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해에 경험을 해서 잘 알듯이 지난해 금값은 70%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가격이 빠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지난 15년간 항상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이 금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만 예외적으로 비트코인이 힘을 못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몰빵은 바람직하지 않고 분산 투자, 즉 금과 은과 비트코인에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존 전략 방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과 금은 서로 대체제라고 보기보다는 보완제라는 성격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현실적인 해석을 들여다보면 이 두 자산이 모든 희소성을 갖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와 같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오히려 비트코인, 즉 디지털 금이 금보다는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경 간 이동이 편할 뿐만 아니라 쉽게 실물 금에 비해서 매도 매수가 빠르고 대응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국가의 검열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지정학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 사태나 혹은 거시경제 흐름의 지표들을 보시면서 이걸 적절히 판단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잘 균형 있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금은 올해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상품이고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생긴 지 17년뿐이 안 되는 신생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 놓고 같이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점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금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달러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적인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이런 시기에 더 빨리 날아가는 공격적인 자산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몰빵하지 않고 이거를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자산시장 핵심 키워드를 보면 오랫동안 불확실성이 높은 해가 될 겁니다. 우선 베네수엘라 사태를 봐서도 알듯이 아직까지 거시경제 흐름조차 이게 경기 침체로 갈 건지 살아날 건지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이런 시장에서는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적인 측면에서 잘 분산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안전자산으로의 귀환, 즉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투자가 채권이나 증권 투자보다는
이러한 시기에는 더 안전자산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JP모건이 금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래도 금을 더 사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 번에 몰빵해서 사시지 말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도 분할로 나누어서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추천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등락이 변동성이 큰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달러 가치가 희석되는 것만큼 금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동의하고 확신을 갖고 계시면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전자산의 귀환의 시기라고 올해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베네수엘라 사태도 터졌고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나 유동성 장세가 기대되면서 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건 돈 가치가 희석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돈 가치 희석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적인 자산이 금입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상승할 적에 날아가는 자산이 은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빠른 기동력을 갖고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변동성을 파악하고 우리가 방향성을 올해는 안전자산의 귀환이다. 즉 안전자산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안전자산이 돈도 벌어주겠지만은 그보다는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자산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홍익희의 경제학교는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은 지켜야 할 자산과 지금부터 늘려야 할 자산을 구분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과 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과 은 투자 보고서를 매일 저녁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익희의 경제학교는 매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 방향성을 점검합니다. 오전에는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코인 투자의 기준을 세워서 전달해드리고 오후에는 금과 은 투자 전략을 작성해서 전달해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주간경제 칼럼으로 자산 배분의 방향성을 세우고 비중을 지켜야 할 자산과 조정해야 할 자산을 함께 점검합니다. 홍익희 경제학교 학생이라면 매월 한 번씩 정기 오프라인 수업에 초대해 드립니다. 저와 직접 만나서 다음 달에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